저희는 오전에 그 파이썬의 그 객체 제한 개념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상속과 메서드 오버라이딩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파이썬의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대표적인 메서드들과 그 메서드들의 활용 방법들, 예제들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새 파일을 먼저 만들고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 랩파이썬 폴더 밑에서 구글 콜앱 주피터 노트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일 이름을 먼저 만들도록 하죠. 4번 스트링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새로운 파일을 만드셨으면 연결부터 할게요. 구글 콜앱과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파이썬에서 스트링 클래스는 str,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str,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그 자바에서 사용했었던 방법하고 굉장히 비슷할 거예요. 메서드 이름도 비슷하기도 하고요. 사용 방법도 비슷하고 뭐 그럴 겁니다. 우선 메서드를 이용을 하려면 스트링 인스턴스를 먼저 하나 만들어야죠. 인스턴스가 있어야 그 인스턴스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할 수가 있을 테니까 s라고 그 변수를 하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자와 소문자를 섞어서 만들게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글자에서 대문자, 소문자 그 구별하는 그런 메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거 연습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지만 영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게 대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소문자로만 되어 있는지, 아니면 대소문자가 섞여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 문자열들이 같은지 다른지 비교하는 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대소문자 구별은 그 영미권 언어에서의 대소문자 구별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옆에다 한글도 좀 넣을게요. 뭐,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숫자 같은 것도 이렇게 넣어볼까요? 한글이나 숫자 같은 경우 그리고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대소문자 구별이 있는 거는 알파벳만이죠. 네, 이렇게 해서 그 str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출력 한번 해보죠. 네, 그대로죠. hello 쉼표 들어가 있고 파이썬 안녕하세요 뭐 1, 2, 3, 4, 5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메서드 s.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메서드를 사용하실 때는 인스턴스 변수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인스턴스 변수 이름에서 점 하면 메서드들이 나오죠.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이에요.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우선 여기 보니까 lower라는 게 있는데요. lower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나요? 대문자 L이 소문자 L로 바뀌었죠. 대문자 TH가 소문자 TH로 바뀌었습니다. 네. 문자열에 있는 모든 알파벳을 소문자로 변경한 새로운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요.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는 소문자로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원본 로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한 다음에 원본 문자열 S의 내용이 바뀌어 있을까요?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출력해 보면 되죠. S라고 하는 원본 문자열은 L 두 개가 대문자였었고요. T에 H가 대문자였어요. 바뀌었어요?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지 않아요? 바뀌어 있지 않죠. 근데 로어의 호출 결과는 전부 다 바뀌어 있죠. 이거 무슨 얘기예요? 원본 문자열을 소문자로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한 거지, 그 원본 문자열 자체를 변경한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파이썬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들은 다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여기다가 주석으로 여기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텍스트 셀에서 스트링 클래스의 모든 메서드는요.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은 원본 문자열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열은 그대로 문자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소문자로 바꿔라, 대문자로 바꿔라 와 같은 그런 메서드들은 원본 문자열을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문자열을 변환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하는 메서드들은 있어요. 네. 어떤 문자열의 리턴 값이 메서드의 리턴 값이 문자열이다. 그러면 원본 문자열이 변경된 게 아니라 그렇게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문자열. 아시겠죠? 네. 예, 그런 내용입니다. 소문자로 변환된 새로운 문자열을 리턴했다. 이거를 굳이 한번 S라고 하는 문자열을 굳이 한 번 더 출력해 본 이유는 뭐냐면 원본 문자열 S는 변경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로어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전부 다 소문자로 변경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전부 다 대문자로 변경하는 메소드도 있겠죠? 뭘까요? 전부 다 대문자로 로어의 반대 찾아보시면 되겠죠. 어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퍼를 호출해 보시면 시행가가 뭘까요? 네. 알파벳 부분 보시면 되겠죠. 네. 한글이나 숫자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으니까 알파벳 부분만 보시면은요. 모든 문자열들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뀐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문자열들을 비교하실 때 특히나 이 부분은 제가 SQL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라클에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들이 대문자로만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 소문자로만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대소문자가 섞여서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실 때 특히나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자료들을 레코드들을 검색을 하거나 혹은 문자열이 일치하는 그 레코드들을 검색을 하실 때 문제에 따라서는 대소문자 구별 없이 문자가 일치하는 걸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소문자까지 대문자냐 소문자냐까지 일치하는 걸 검색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 검색어 입력하는 경우 보면 검색어를 소문자로 입력하든 대문자로 입력하든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소문자 구별 없이 검색어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테이블에는 대문자로 들어갈 때는 소문자로 들어갈 때는 우리는 검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해서 비교를 하시거나 혹은 전부 다 대문자로 변환해서 변경한 비교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용한 메소드가 로어와 어퍼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capitaliz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네, capitalize의 결과를 보시고 얘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capitalize는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나요?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됐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소문자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 문장을 시작할 때 문장을 시작하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문장의 첫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그리고 새로운 문장이 시작이 될 때 다시 대문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그 다음 글자부터는 다시 소문자로 가고. 그게 capitalize예요. 문자열에서 그 첫 단어만, 첫 문자열의 첫 글자만 대문자 변환하고 나머지는 소문자. 여러 문자, 소문자로 변환한 그런 문자열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capitalize예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 똑같죠. 인스턴스가 있고 인스턴스에서 참조 연산자, 점이 참조 연산자죠. 참조 연산자를 사용해서 메서드 호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문자열에서는요. 문자열에서 카운트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카운트. 사용 방법 볼까요?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요. X 이거는 파라미터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무슨 타입으로? 문자열 타입으로 파라미터를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타트라고 하는 것도 이런 파라미터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뒤쪽에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고 뭐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파라미터예요. 디폴트 아규먼트가 있는 파라미터는 우리가 값을 전달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디폴트 아규먼트가 사용이 되는 거죠.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마찬가지예요. and라고 하는 파라미터도 보시면 설명이 등호는 점점점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count라고 하는 메서드는 파라미터가 3개예요. 파라미터가 3개인데 첫 번째 파라미터는 디폴트 값이 없어서 무조건 값을 전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파라미터는 전달해도 되고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밑에서 설명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설명도요. 서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스타트 생략해도 된다. 엔드도 생략해도 된다. 스타트만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스타트는 있고 엔드만 생략해도 되고 아니면 스타트와 엔드를 다 생략해도 되고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 의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숫자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등장하는 숫자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등장하는? 서브 스트링이 등장하는 횟수를 리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X 자리에 여기서 보면 서브죠. 서브 자리에 넣어야 될 거는 뭐냐면 문자열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자열이 몇 번 등장하느냐 이걸 알고 싶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문장 안에 Hello Python 안녕하세요 1, 2, 3, 4, 5라고 하는 이런 문장 안에서 L이라고 하는 단어가 L이라고 하는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느냐를 알고 싶으면 count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시만요. L이 0이라고 되어 있죠. 그쵸. 0이 맞죠. 0이 맞죠. 원본 문자열은 뭐예요? 원본 문자열에는 서문자 L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 문자열은 서문자 L이 없죠. 이것도 대소문자도 구별하는 거예요. 그죠? 원본 문자열 S에는요. S 위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까요? S 위에 마우스 올려보면 S는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소문자 L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등장하는 횟수는 0. 여기를 대문자 L로 써볼까요? 대문자 L로 쓰면 대문자 L이 등장하는 횟수는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어떤 전체 문자열 안에서 어떤 특정 단어 혹은 특정 문자열 혹은 특정 글자가 몇 번 등장하는지 개수를 세고 싶으시면 count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리고 이 count를 사용하실 때 아까 그 뒤쪽에 아규먼트 있었죠?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는요. 이 서브스트링이 등장하는 횟수를 찾는 건데 서브스트링이 등장하는 위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검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5글자 중에서 L이 몇 번 등장하는지를 검색하겠다거나 뭐 뒤쪽에 있는 뭐 10개의 문자들 중에서 L이 몇 번 등장하는지 검색하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는 그 인덱스 그러니까 검색할 범위를 지정하는 게 2번째와 3번째 아규먼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그 서브스트링이 등장하는 횟수 문자열에서 서브스트링이 등장하는 횟수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예요. 수업 계속 진행하기 전에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런 메서드들 지금 다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정도만 한 번씩만 봐주시면 나중에 그 여러분들 사용하실 이런 메서드가 있었는데 뭐 이런 게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저도 메서드 이름들 다 몰라요. 어떻게 이름들 다 외우고 다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구글이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 되죠. 파이썬, 스트링, 메서드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뭐 서브스트링 횟수 찾기, 대문자로 바꾸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런 내용들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문서 보시면 문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 보시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문서 보시는 연습을. 그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python.org라고 들어가 보세요. python.org. python.org가 그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에서 파이썬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기서 문서를 보실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문서, 도큐멘테이션을 보시고요. 파이썬 독스 이렇게 보세요. 파이썬 독스. 조금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튜토리얼이니까 자습서 같은 거고요. 그러니까 파이썬 자습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교재들보다도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library reference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파이썬의 공식 그 라이브러리, 파이썬의 함수들, 메서드들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말 있죠. 베개 밑에 놓고 간직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거 계속 참조해라 이거예요. 여기 문서를 보면서 이 문서에 있는 대로 메서드들이나 함수들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얘는 베개 밑에 넣고 항상 꺼내봐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들어가 볼게요. 라이브러리 레퍼런스 들어가 보시면 네, 뭐 이렇게 그 되어 순서가 되어 있어요. 목차가. 네. 뭐 and or not, int, float, complex, list, tuple, 뭐 string 뭐 이렇게 되어 있죠. dict 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러면서 뭐 string, array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 여기 str을 보시면 돼요. str. 그래서 str 하시면 str 이거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 그리고 밑에 볼까요? str은 클래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클래스. 그러니까 생성자죠. 얘가 클래스 생성자인 거예요. 생성자인 거고 여기가 생성자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생성한다. 어떻게 사용한다. 예제도 나와 있죠. 예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링 클래스의 메서드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이게 아마 알파벳 순서로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뭐 capitalize 그러니까 앞에 st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앞에 인스턴스를 먼저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스턴스 써주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면 된다는 얘기. capitalize에 대한 설명, 뭐 casefold에 대한 설명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럼 뭐 몇몇 가지들은 예제도 같이 나와 있어요. 예제가 있는 것도 있고 예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모든 메서드들이 스트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메서드가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여기서 찾아서 여기서 사용하라고 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대표적인 메서드들을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당장 기억하라는 건 아니고요.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아 이런 기능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들어두시면 나중에 찾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lower, upper, capitalize, count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새로운 문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URL 이렇게 할게요. https 따따따 구글 python.org 할까요? URL이죠. URL입니다. 자, 이 URL에서 start with 메서드 이름도 다 외울 필요도 없죠. 예. 우리가 스타트 어쩌고 저쩌고로 시작하는 메서드가 있었는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하나도 몰라도 그냥 뭐 점 찍고서 나오는 거를 찾아봐도 되는 거고요. 처음 몇 글자를 알고 있으면 네, 이런 식으로 해보면 네, 그 단어로 시작하는 혹은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메서드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죠.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 메서드 이름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 나온다면 여기에 http 해볼까요? 실행. 자, 메서드 이름과 아규먼트와 그 다음에 리턴 값을 보시면 이 메서드가 무슨 일을 하는 메서드인지 대충 감이 잡히실 거예요. 어떤 메서드죠?
문자열이 HTTP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고 HTTP라고 하는 문자를 시작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인 거예요. 메서드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만약에 starts with 이라고 해볼까요? 얘는 당연히 false겠죠. URL이라고 하는 문자열은 이건데, 그죠? URL 문자열이 FTP라고 하는 문자열을 가지고서 starts, 시작하나요? false, 아니에요. 이렇게 한 거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starts with가 있고요. 또 뭐도 있냐면 이거랑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ends with도 있어요. end with. 여러분들 전화번호 찾으실 때 전화번호 찾으실 때 보통 국번은 잘 기억하지 못해도 끝에 네 자리를 기억하는 경우 있지 않아요? 요즘은 또 전화번호 잘 기억 안 하죠. 그냥 카톡 쓰거나 그러니까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냥 김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하면 바로 전화번호 나오고 아니면 몇 살 뒤에 바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톡을 많이 쓰니까 아마 전화번호 외우고 다닐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처음에 핸드폰 사용할 때 보통 집 전화번호 뒷자리랑 핸드폰 번호 뒷자리랑 비슷한 경우, 같은 경우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집안 식구들끼리 뒷자리는 거의 비슷한 번호 쓰고 그런 경우들 많았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 전화번호를 기억할 때 앞에는 잘 기억을 못해도 뒤쪽은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걸로 끝나는 전화번호 찾기 뭐 이런 기능들도 있었죠. 네. 그때 사용하는 게 ends with라고 하는 게 있어요. ends with. 당연히 true를 리턴하겠죠. 네. 그러니까 start with의 반대가 되는 메서드입니다. starts with는 어떤 문자열을 가지고서 그 문자를 시작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ends with는 반대 끝에 여기 아규먼트로 전달한 문자열이 그 문자열의 가장 마지막에 있으면 true, 없으면 false. 이게 starts with, ends with. starts with, ends with.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면 어떤 문자열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자열에서 1, 2, 3, 4라고 하는 국번 있죠. 1, 2, 3, 4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걸 하려면 이거는 메서드가 없어요. 이거는 메서드가 없고요.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서브 스트링이 어떤 스트링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하고 싶으시면 서브 스트링 인 스트링 이런 형식으로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돼요. 인 연산자. in이 뭐예요? for in 구문에서 우리가 in을 썼었잖아요. 뭐뭐뭐 안에 x가 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for문이 딱 그거죠. for x in 리스트. 이게 뭐냐면 리스트 안에 x가 있으면 반복하겠다. 그런 내용이었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1, 2, 3, 4라고 하는 문자열이 tell 안에 있나요? 라고 하면 여기서 true라고 나오죠. 1, 2, 3, 4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만약에 뭐 빵빵빵빵을 텔이 포함하고 있나요? 라고 하면 얘는 false가 나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검색하는 경우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문자열로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로 끝나느냐, 아니면 어떤 문자열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느냐. 사실 이 포함되어 있느냐는 starts with나 end with를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도 포함되는 거고요. 포함되는 거고 끝나는 부분에 있어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in이라고 하는 거는 starts with와 end with를 둘 다 포함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있어도 되고 중간에 있어도 되고 끝날 때 있어도 되고. 이렇게 in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서브스트링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를 검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 true나 false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열의 시작 부분에 있다, 문자열의 끝나는 부분에 있다, 문자열 중에 어느 곳에든지 있다 없다를 true나 false로 리턴을 그러니까 있다 없다만 리턴을 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만약에 있다면 몇 번째 그 우리가 원하는 문자열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등장하는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뭐 abc def 골뱅이 gmail.com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는요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골뱅이 앞쪽까지가 그 이메일 계정 이름이죠. 계정 이름이고 그 다음에 골뱅이 뒤쪽은 이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이메일 프로바이더죠. 뭐 지메일이냐 네이버냐 카카오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골뱅이가 들어가 있는 위치를 알면 골뱅이 위치 앞쪽까지가 그 뭐가 돼요? 계정 이름이 되고 그 다음에 골뱅이 뒤쪽 부분부터는 이메일 서버 이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골뱅이의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골뱅이의 위치를. 자,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그때 사용하는 게 find예요. find. 그래서 찾고 싶은 문자열을 써주시는 거예요. 찾고 싶은 문자열. 자, 이렇게 하시면 7이라고 되어 있죠. 7. 그러니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find는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주는 게 아니에요. 골뱅이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는 문자열인데 메서드인데 골뱅이를 찾았을 때 true로 찾지 못했으면 false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뭘로 하는 거예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로 하는 거예요. 문자열 안에 어떤 다른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를 찾고 싶을 때는 in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하는 거고요. find라고 하는 메서드는 뭐냐면 아규먼트로 전달한 문자열이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인덱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find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문자열이 몇 번째 인덱스에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0, 1, 2, 3, 4, 5, 6, 7. 골뱅이가 7번째에 등장하죠. 7번째. 맞아요? 네. 그래서 리턴 값이 7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find가 있느냐 없느냐를 찾아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열이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없는 문자열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느낌표는 없어요. 느낌표가 없으면 에러가 아니고요. 무엇을 리턴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가 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네. 아규먼트로 전달한 문자열이 처음 등장하는 인덱스를 리턴하는데 만약 문자열이 없으면 마이너스 2를 리턴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find라는 메서드를 어떻게 응용하실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email.find 골뱅이가 등장하는 인덱스를 변수에다 저장을 해요. 저장한 다음에 이메일을요 분리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인덱스까지.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문자열 슬라이싱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문자열 슬라이싱. 시작부터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IDX라고 하는 인덱스보다 작을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죠. 시작부터 여기까지. 여기에서 딱 자르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떤 이메일 주소가 있을 때 골뱅이를 잘라내 가지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에 있는 거를 슬라이싱 하게 되면 무엇을 알아낼 수가 있냐면 이메일 계정 이름만 알아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서버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인덱스 더하기 1번부터 끝까지라고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더하기 1을 한 이유는 뭘까요? 더하기 1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잘라가지고 이쪽 전부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골뱅이가 포함되어 버리잖아요. 이 골뱅이를 포함하지 않기 위해서 gmail.com이라고 하는 것만 찾아내기 위해서 그 find에서 찾아낸 인덱스에다가 더하기 1을 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끝까지 잘라내는 거죠. 그러면 gmail.com이라고 하는 이메일 서버만, 이메일 프로바이더, 이메일 회사 이름만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되셨습니까?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사용하시는 방법들이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죠.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좀 긴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 우리 파이썬에서 요 페이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 페이지 다시. python.org에서 도큐멘테이션 들어가 보시고 상관없으세요. 어디를 들어가든 상관은 없으세요. 파이썬 라이브러리 이렇게 들어가고요. 제가 아까 어디까지 들어갔었냐면 str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갔었죠. 요렇게 복사를 좀 할게요. 이렇게 좀 그 문장을 좀 복사를 하셔가지고요. 복사를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Textual data in Python is handled with str, objects or strings.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아주 긴 문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 머신러닝 특히나 그 자연어 분석을 할 때 문장 분석을 할 때요. 뭐 예를 들어서 영화에 대한 건 댓글이 긍정적인 댓글이냐 부정적인 댓글이냐 이런 긍정 부정을 그 분석하는 그런 것들도 있죠. 네, 이렇게 문장들을 분석을 할 때에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문장들을 단어와 단어로 분리하는 것부터 먼저 해요. 단어와 단어를 분리하려면 무엇으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이 바로 단어와 단어는 뭘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단어와 단어는 공백으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문자열 메서드에는요. 전체 문장을 어떤 특별한 세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 그런 메서드가 있어요. 그런 메서드가 뭐냐면 센턴스. 자, 찾아보시면 돼요. 스플릿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요. 스플릿. 자, 여기 보시면은요. 스플릿 메서드는요. 아규먼트가 두 개예요. 여기까지가 하나, 여기까지가 둘. 아규먼트가 두 개인데 잘 보시면은요. 첫 번째 아규먼트 스트링 준다고 했는데 이거 기본값 있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아규먼트도 기본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사용하실 때 아규먼트를 전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리턴 값을 볼게요. 리턴 값이 어떻게 나왔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스플릿의 리턴 타입이 뭐예요? 스플릿의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리스트죠. 네. 대괄호잖아요. 대괄호. 대괄호 시작하고 대괄호로 끝났죠. 그리고 문자열, 쉼표, 문자열, 쉼표, 문자열, 쉼표. 그죠?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자열들이 어떤 문자열이냐? 무엇으로 구별이 됐어요? 공백. 여기 공백을 만날 때까지 나타난 단어, 텍스추얼. 두 번째 공백을 만날 때까지 만난 단어, 데이터. 그 다음에 in, 그 다음에는 python, 그 다음에 i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백을 기준으로 나눠진 문자열들의 리스트를 리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오브젝트 뒤쪽 볼까요? 오브젝트 뒤쪽을 보면 공백은 어디 나와 있어요? 공백은 오브젝트와 오어 사이의 공백은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자, 그러면 오브젝트까지일까요? 오브젝트의 쉼표까지일까요? 쉼표까지가 잘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일 마지막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마지막 단어도 단어와 구두점, 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 단어들을 분석을 할 때에는 형태소 분석이라고 하는데 형태소 분석을 할 때에는 문자열들을 자르는 것보다 무엇을 먼저 더 하냐면요. 이 구두점들은 우리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문장이 뭐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분석할 때 구두점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쉼표나 마침표나 느낌표나 뭐 물음표나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어떤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그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크고 쉼표나 마침표는 좀 영향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을 먼저 하냐면 구두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쉼표나 마침표 같은 것들을 제거를 먼저 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공백으로 단어들을 잘라요. 그러면 실제로 단어들만 남겠죠. 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구두점을 먼저 제거하고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단어와 단어들을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뭐다? 그때 사용하는 게 스플릿이에요. 스플릿. 네,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기본값은 뭐다? 기본값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백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는요. 공백은 스페이스 한 칸일 수도 있고요. 탭일 수도 있고요. 엔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엔터라고 하면 줄바꿈. 스페이스 한 칸이나 두 칸, 세 칸, 스페이스 여러 번 입력한 거 그것도 우리는 공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탭도 공백이고요. 줄바꿈도 공백이에요. 그래서 스플릿의 기본값은 이런 공백들을 기준으로 해서 스페이스나 탭이나 줄바꿈과 같은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열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플릿입니다. 이게 기본값이고요. 자, 만약에 이런 문자열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오늘 며칠이죠? 오늘 2022년 3월 11일이죠. 이런 문자열이 있어요. 이런 문자열이 있는데 연, 월, 일 따로 뽑아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체 문자열을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리면 될까요? 전체 문자열을 대쉬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리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데이트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스플릿 하면 되겠다. 스플릿 하는데 아규먼트 보죠. 여기 아규먼트 뭐라고 되어 있어요? SEP가 separator란 뜻이에요. separator 자리에 뭘 주겠다? 대쉬. 결과 볼까요? 2022, 03, 12 어떻게 됐어요? 연, 월, 일이 구별이 됐죠. 그래서 날짜를 나타내는 문자열이 있으면 그 날짜를 나타내는 문자열에 구분자가 있겠죠. 대쉬나 혹은 뭐 슬래시나 그런 구분자가 있을 거예요. 그 구분자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스플릿 해버리시면 돼요. 네, 이해되십니까? 연습 조금만 더 해볼까요?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자,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14시네, 2시니까 14시 19분, 뭐 30초라고 할까요? 대충.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시 19분 30초라는 시간이에요. 자, 이거를 시, 분, 초로 나누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임점, 스플릿, 세퍼레이터는 뭘로 해주면 될까요? 콜론, 맞습니다. 그러면 14, 19, 30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스플릿의 대표적인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EMPNO 100번 이름 스컷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매니저 번호는
뭐 200번. 그 다음에 이메일은 뭐 스콧 골뱅이 뭐 itwil.kr.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뭐 1234 5678.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일하는 부서는 뭐 IT 부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런 문자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 CSV라고 제가 변수 이름을 준 거는 뭐 때문이냐면 파일 형식 이름이에요. 사실은 문자로 쓸게요. 콤마 separated values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파일 형식이 CSV라고 하는 형식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물론 CSV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CSV는 말 그대로 콤마로 값들이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거예요. 자, 전체 문자열을 보시면 쉼표 앞쪽까지가 하나의 값이란 얘기예요. 물론 이것만 보고서는 100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뭐 4번인지 뭐 매니저의 4번인지 뭐 아니면 뭐 나이인지 키인지 이런 건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하나의 밸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밸류는 스컷까지가 또 하나의 밸류란 얘기고요. 200이 하나의 밸류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밸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밸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하나의 밸류다라는 얘기예요. 테이블 한번 우리가 이거를 테이블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테이블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거 테이블과 되게 유사한 형태예요. 테이블의 컬럼과 컬럼들이 무엇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쉼표로 구별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쉼표 대신에 테이블의 컬럼이라고 이렇게 딱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좀 감이 오시죠? 뭐 4번, 이름, 매니저 4번, 이메일, 전화번호, 뭐 일하는 부서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파일들을 보면 어떤 데이터들을 저장하고 있는 파일들을 보면 그 파일의 형식이 파일 안에 그 작성되어져 있는 문자들이 작성되어져 있는 그 형식을 보면 밸류와 밸류들이 이렇게 쉼표로만 구별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각 컬럼들을 우리가 구별을 하려면 무엇으로 쪼개면 될까요? 쉼표로 쪼개시면 되겠죠. csv.split separator를 뭘로 하자? 쉼표로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값은 100, 두 번째 값은 스컷, 세 번째 값은 200, 네 번째 값은 이메일 주소, 다섯 번째 값은 여섯 번째 값은 이런 식으로 잘라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렇게 해서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까지, 메서드까지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별로 어려운 건 없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